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발언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이 사업을 철수하고 본국에 돌아가더라도 미국인들을 훈련해 주길 원한다. 외국 투자와 기업을 겁주거나 투자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 우린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 다시 돌아와달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장난칩니까?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갔던 게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한 겁니까? 태세 전환에 들어간 미국,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공장이 언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돌아가면 돌아가는 거고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정치적 수사도 애국적 구호도 소용없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구금된 그날부터 우리 조지아 공장은 정직하게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말합니다. 그들에게서 배워야 한다고요? 아니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로버트 맥클린입니다. 조지아주 기반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기업의 오퍼레이션 총괄 부사장이죠. 현대차와 LG 합작 메가플랜트 현지 파트너사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제조 30년, 글로벌 라인 빌드업을 40여 회 해봤습니다. 대형 공장 초기 가동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솔직히 귀를 의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외국 기술자들이 미국인들을 훈련시켜야 한다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외국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했으면서 말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던 그 순간을 말이죠. 그날 오후 2시 37분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공장의 탁트 72초가 연기됐거든요. 공장은 거대했습니다. 축구장 20개를 합친 크기죠. 평소라면 기계 소리, 컨베이어 벨트 소리, 작업자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한국 기술자 7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민 단속반이 들이닥쳤죠. 불법 체류 혐의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들은 정식 비자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H1B 비자 말입니다. 현대차와 LG가 공식 초청한 핵심 기술진이었죠. 이상훈 팀장이 끌려나가는 걸 봤습니다. 50대 초반의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배터리 셀 어셈블리 라인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15년간 배터리 제조 한 우물만 판 전문가였거든요. 그의 손끝에는 토크 설정값부터 온도 파라미터까지 모든 게 들어있었어요. 그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공장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라인을 확인했죠. 완벽해야 한다가 그의 말버릇이었어요. 실제로 그가 관리하는 구간의 불량률은 0.02%였습니다. 미국 전체를 통틀어도 찾기 힘든 수치였죠. 김진우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엔지니어였어요. 품질 관리 시스템을 총괄했습니다. 그는 불량률 0.02%를 유지하는 비법을 가지고 있었죠. 미국 엔지니어들이 6개월 동안 배워도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검수 과정은 예술이었어요. 배터리 셀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져보며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이 셀은 온도가 0.3도 높아요. 라고 말하면 실제 측정해보면 정확했거든요. 그런 감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갑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쇠사슬이 그들의 손목을 조였어요. 이상훈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진우 엔지니어는 고개를 숙였죠. 15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훈 팀장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단속반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동양인 얼굴의 외국인일 뿐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공장이 멈출 거라는 걸 말이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각 라인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 없이는 단 하나의 배터리도 제대로 만들 수 없었어요.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끌려나간 지 1시간도 안 돼서 라인 1번이 정지했어요. 컨트롤 패널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Parameter Error라는 메시지가 뜨더군요. 미국 엔지니어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매뉴얼을 뒤적였지만 소용없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손으로 조정하던 미세한 값들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매뉴얼에는 기본값만 있었을 뿐
현장에서 축적된 노하우는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임스 라인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그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초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평소 얼마나 세심하게 관리했는지 그제야 깨달은 거죠. 라인 2번도 곧 멈췄습니다. 그 다음엔 3번, 4번이 연달아 정지했어요.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각 라인마다 한국 엔지니어가 한 명씩 배치돼 있었거든요. 그들이 사라지자 모든 게 연쇄적으로 멈춘 겁니다. 공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72초마다 울리던 완성차 롤아웃 알림 소리가 사라졌어요. 하루에 1200대를 생산하던 공장이 완전히 멈춘 겁니다. 대신 빨간 비상등만 깜빡였어요. 마치 심장이 멈춘 환자의 심전도 같았죠. 작업자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왜 안 돌아가요?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질문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답을 주지 못했어요. 800명의 작업자가 할 일 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이클 조림라인 팀장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상훈 팀장이 평소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는 솔직했어요. 그분은 기계 소리만 들어도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상훈 팀장은 귀신 같았어요. 기계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나면 즉시 알아챘습니다. 저기서 진동이 0.3Hz 높아졌어요. 라고 말하곤 했죠. 측정해보면 정확했어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생산 지표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모든 수치가 0이었습니다. 일일 생산량 0대, 가동률 0%, 품질 달성률 측정 불가. 처참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남긴 노트를 뒤적여 봤습니다. 빼곡한 한글과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온도 설정값, 압력 조절 수치, 품질 체크 포인트까지. 그들의 15년 노하우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상훈 팀장의 노트는 놀라웠어요. 매일매일의 미세한 변화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오늘 습도 47%, 온도 23도, 토크값 0.2만큼 조정 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읽을 수 없었어요. 한글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만의 경험이었습니다. 매뉴얼에 없는 미세한 조정법, 기계 소리만 들어도 아는 이상 징후 판별법. 그런 건 책으로 배울 수 없거든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멈춰 있었어요. 미국 엔지니어들이 밤새 매뉴얼을 뒤져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장비 매뉴얼도 찾아봤어요. 하지만 실제 운영 노하우는 한국 엔지니어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품질관리 매니저가 절망했습니다. 김진우 엔지니어가 어떻게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는 석 달 동안 김진우와 함께 일했었거든요. 그분은 마법사 같았어요. 실제로 김진우의 검수법은 신기했습니다. 600개의 배터리 셀을 20분 만에 검수했어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이죠. 미국 엔지니어들은 같은 일을 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노조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작업자 800명이 할 일 없이 서 있다는 거였어요. 임금은 나가는데 생산은 0. 회사로서는 악몽이었습니다. 하루 손실액만 50만 달러였거든요. 셋째 날, 현대차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 없이는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이었어요.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술적 현실이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 기술진이 빠진 상태에서는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들이 맞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노하우 없이는 불량률이 10배로 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TV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외국 기술자들이 미국인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법 체류자라며 수갑을 채우더니 이제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들을 끌고 간 게 누구인데요? 정치적 계산이 바뀌었다고 해서 현실까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현실을 인정한 거니까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없으면 이 공장은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늦었지만 진실을 받아들인 거죠. 공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구호로는 단 한 대의 차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직 기술과 경험만이 라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한국 엔지니어들이었어요. 저는 30년간 이 업계에 있으면서
많은 걸 봤습니다. 독일 엔지니어, 일본 기술자, 미국 전문가들과 함께 일했어요.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만큼 정밀하고 끈질긴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가진 게 아니었어요.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0.01%라도 불량률을 줄이려고 밤새 고민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자세가 한국을 배터리 강국으로 만든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요.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한 거니까요. 미국의 미래는 한국과 함께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도 됐어요. 과연 한국 엔지니어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모욕을 잊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대접을 받고도 다시 오고 싶겠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그들 없이는 이 공장도, 이 지역의 일자리도, 미국의 배터리 산업도 불가능하다는 걸 모두에게 알려야겠다고 말입니다. 공장이 멈춘 지 나흘째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미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이틀째 제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조지아 경제개발청에서, 주지사실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모두가 한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정말 한국 엔지니어들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까? 제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아니면 아무도 못합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조지아 경제개발청장 톰 톨리슨이었어요. 그는 제가 아는 정치인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30년간 경제개발 업무를 해온 베테랑이었거든요. 로버트,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톨리슨 청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다른 방법은 없고요. 저는 공장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보시다시피 그들이 사라진 후 생산량은 완전히 0입니다. 사흘째 단 한 대도 못 만들고 있어요. 톨리슨 청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미국 엔지니어들을 추가로 투입하면 어떨까요? 시도해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유일한 인력입니다. 한국인 귀환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바로 그날 오후 경제개발청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죠. 구금된 한국 기술자들은 불법 체류자가 아닙니다. 전문 지식을 가진 숙련 기술자들이에요. 이 발표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법 체류자라고 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전문 기술자라고 부르는 거니까요. 정치적 계산이 바뀐 게 분명했어요. 톨리슨 청장은 더 나아갔습니다. 이들의 전문성은 미국 제조업 발전에 꼭 필요합니다. 그들을 추방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일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의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여전히 반발했어요. 외국인에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논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바람은 거셌습니다. 다음 날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의 캠프에서 움직였어요. 주지사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측근들이 언론에 흘렸습니다.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주지사 캠프의 고위 관계자가 말했어요. 숙련된 기술자들이 이런 식으로 추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발언은 놀라웠습니다. 켈프 주지사는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였거든요. 반이민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의 캠프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조지아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너무 컸거든요. 현대차 공장만 해도 직접 고용이 8,000명,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25,000명이었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지역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치인들조차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톨리슨 청장에게 말했어요. 문제는 비자가 아니라 우리의 오만이었던 거죠. 톨리슨 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만했어요. 미국인만으로도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특히 첨단 제조업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필수 불가결해요. 이런 분위기 변화는 경제계로도 번졌습니다. 조지아 상공회의소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회장 데이비드 윌슨이 직접 나섰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복귀는
장기적으로 미국 노동자들에게도 이득입니다. 윌슨 회장의 말이었어요. 그들에게서 배운 기술이 우리 노동자들의 역량을 높일 것입니다. 이 발언은 상당히 정치적이었습니다. 반이민 감정을 의식한 표현이었거든요.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상공회의소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이틀 후 주요 기업 CEO들이 모인 간담회가 열렸어요.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조지아주 주요 제조업체 CEO들이 모여 있었어요. 코카콜라, 델타항공, UPS 등의 대표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한국 기술자 문제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건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UPS의 지역 대표가 말했어요. 우리 물류망도 타격을 받고 있어요. 현대차에서 나오는 물량이 완전히 끊겼거든요. 델타항공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비즈니스 승객들이 급격히 줄었어요.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항공편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제야 모든 사람이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히 한 공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지역 경제 전체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멈추면 우리 부품 공급업체도 타격을 받습니다. 로컬 부품업체 CEO가 말했어요. 이미 3일째 주문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했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하루 멈출 때마다 지역 경제에 1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어요. 일주일이면 700만 달러, 한 달이면 3억 달러였습니다. 이건 재앙 수준입니다. 상공회의소 부회장이 말했어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조지아주 전체가 위험해져요. 바로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에서 한국 기술자 문제를 집중 조명한 기사를 냈다는 거였어요.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지아의 미래,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달렸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기자가 직접 공장을 취재하고 여러 전문가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 기술자 없이는 공장 운영이 불가능하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전문가 분석이었어요. 조지아 공대의 제조공학과 교수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이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거예요. 이 기사는 여론을 바꿔놓았습니다. 댓글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빨리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평소 반이민 정서가 강했던 지역 주민들도 태도를 바꿨어요. 우리 일자리가 걸린 문제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지역 언론의 연쇄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TV 방송국에서도 특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한국 없는 조지아의 미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방송에서는 공장이 멈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줬어요. 텅 빈 컨베이어 벨트, 꺼진 기계들, 할 일 없이 서 있는 작업자들. 참담한 광경이었습니다. 인터뷰에 나온 미국 작업자들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분들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마이크 조림라인 팀장의 증언이 특히 강력했습니다. 이상훈 팀장님은 정말 천재였어요. 기계 소리만 들어도 뭐가 문제인지 바로 알아내시더라고요. 우리는 10명이 달려들어도 그분 한 명만 못했어요. 이런 증언들이 쌓이면서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빨리 돌려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어요.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가시화됐습니다. 조지아주 연방 하원의원 2명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숙련된 기술자들에 대한 비자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공화당 의원들도 가세했어요. 평소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지지했던 의원들이었는데도 말이죠. 이건 이민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다행이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현실을 왜 이제야 인정하는 걸까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모두가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톨리슨 청장과의 마지막 미팅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인들조차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톨리슨 청장이 동의했어요. 이번 일로 우리가 얼마나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한국 기술자들의 노고를 말이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동안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저 도움을 받는 관계 정도로 여겼던 게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 공장의 엔진이었어요.
이 지역 경제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나는 미국이 한국에게 얼마나 빚지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도움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없다면 미국의 제조업 미래도 없다는 걸 말이죠. 일주일 사이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범죄자에서 구원자가 됐어요. 추방 대상에서 필수 인력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했지만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여론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바로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정치적 결단이 필요했어요. 무엇보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마음이 걱정됐습니다. 과연 그들이 다시 오고 싶어 할까요? 모욕을 당하고도 미국을 믿어줄까요? 그게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정작 워싱턴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민 정책과 제조업 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한 거였어요. 한쪽에서는 외국인을 쫓아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외국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뉴욕타임스가 이 딜레마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 그 자신의 제조업 공약과 충돌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자는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반이민 정서와 제조업 부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 이 기사는 워싱턴 정가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거든요. 상무부는 숙련 기술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국토안보부는 이민 법규 준수가 우선이라고 맞섰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의회 보고서였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긴급히 작성한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제목부터 강력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구금 사건 한미 동맹에 대한 도전. 보고서 내용은 더욱 놀라웠어요. 동맹국 한국의 숙련 기술자들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명시했습니다. 심지어 한미 관계에 장기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의회 보고서는 냉정했습니다. 동맹국 한국의 수갑을 채운 장면이 한미 관계에 상처를 남겼다고 기록했거든요.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팩트였어요. 실제로 한국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심각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연일 미국을 비판했어요. 동맹을 모독한 미국, 기술자를 범죄자 취급한 충격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국경제신문의 사설이 강력했어요. 미국은 한국 기술을 원하면서 한국인은 배척한다. 이것이 동맹의 모습인가?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한국 여론조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일주일 만에 20%포인트 급락했습니다. 미국 기업과의 협력 의향도 30% 떨어졌어요. 무엇보다 한국 기술자들의 반응이 심각했습니다. 다시는 미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70%를 넘었어요. 수십 년 쌓아온 신뢰가 일순간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현대차와 LG 본사도 움직였습니다. 두 회사 모두 한국 기술자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추가 파견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사실상 협력 중단 경고였습니다. 이 소식이 미국에 전해지자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긴급 분석 기사를 냈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중단 우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 이들이 투자를 중단하면 미국 제조업의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한국 기업들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삼성, SK, 포스코 등이 미국 내 한국인 기술자들의 안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었거든요. 한국의 기술력이 필요하면서도 한국인을 배척하는 모순이었어요. 워싱턴의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동아시아 전문가가 경고했어요. 이번 사건은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기술 협력은 동맹의 핵심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면 협력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기술 파트너입니다. 이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어요. 심지어 국방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미 방산 협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도 미국에게는 중요했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지타운 대학의 한국학과 교수가 강력한 칼럼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라는 제목이었어요.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미국보다 10년 앞서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한국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미국 첨단 산업의 생명줄이에요. 이들 없이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없습니다. 이 칼럼은 워싱턴 정가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평소 한국에 무관심했던 정치인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원과학기술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미국 제조업에서 한국 기술의 역할이었어요.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들은 충격적이었어요. MIT 교수가 증언했습니다.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5년은 걸릴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재료공학과 교수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안전성과 효율성 면에서는 독보적이에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전 상무부 차관의 증언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철수하면 우리 전기차 산업은 치명타를 받을 것입니다. 이는 국가 안보 문제예요. 청문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초당적으로 한국 기술자들의 복귀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공화당 의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원과학기술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얼마나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동맹을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폭스뉴스의 보도였어요. 평소 반이민 논조가 강했던 이 방송사에서 한국 기술자들을 옹호하고 나선 거였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이건 불법 이민 문제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숙련 기술자들이에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왜 추방합니까? 해설위원도 가세했습니다. 미국이 제조업 강국이 되려면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필요합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방송은 트럼프 지지층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온라인 댓글들을 보면 한국 기술자들은 다르다. 이들은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심지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제조업 노동자들도 마음을 바꿨습니다. 조지아 현지 노조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복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조 위원장 마이클 데이비스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도 일할 수 없어요. 우리 일자리를 지켜주는 분들입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이상원 팀장님께서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 없이는 라인이 안 돌아가요. 김진우 엔지니어님 덕분에 우리가 제대로 된 품질 관리를 배웠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쌓이면서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기술자 미국 일자리를 뺏는 사람에서 한국 기술자 미국 일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으로 인식이 전환된 거였습니다. CNN에서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한국 없는 미국의 미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30분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다큐멘터리는 한국 기술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조선, 철강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증명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전문가 인터뷰였습니다. 맥킨지 컨설팅의 선임 파트너가 말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도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 없이는 미국이 중국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비밀 무기예요.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다행스러우면서도 늦은 감이 있었어요. 왜 이제야 이런 걸 깨닫는 걸까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미국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한국의 진짜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이 이런 변화를 잘 정리했어요. 미국의 반이민 정서와 제조업 부흥은 양립할 수 없다. 특히 한국 같은 기술 강국과의 협력은 필수다. 사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다. 미국 첨단 산업의 핵심 파트너다. 이들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이 드디어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는 걸요. 한국 없이는 미국의 제조업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여론이 바뀌고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정치적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마음을 돌리는 게 가장 어려운 과제였어요. 상처받은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쉽지 않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됐어요. 미국이 드디어 한국의 진짜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나는 분명히 봤습니다. 한국 없이는 이 공장은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전체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변화를 환영한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간의 친한국 분위기가 이어지자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인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폭스 앤 프렌즈에서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어요. 평소 친트럼프 성향이 강한 이 프로그램에서 게스트로 나온 보수 농액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언제부터 외국에 이렇게 의존하게 됐습니까? 이건 국가 안보 문제예요. 그의 논리는 이런 거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없으면 공장이 못 돌아간다고요? 그럼 유사시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이 협력을 거부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발언은 일부 시청자들에게 먹혔습니다. 온라인 댓글에는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졌나?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반응들이 올라왔어요. 더 심각한 건 정치권의 반발이었습니다. 엘라베마주 공화당 상원의원 토미 터버빌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미국의 제조업이 외국인에게 인질로 잡혔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터버빌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한국 기술자 없으면 공장이 못 돌아간다고요? 그럼 미국 엔지니어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미국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외국인만 의존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비판이 나오자 지역 노동조합에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자동차 노조 지부장 스티브 라이언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왜 한국인들이 필요한가요? 우리 미국 노동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이언 지부장의 주장은 명확했어요. 적절한 교육과 시간만 주어진다면 미국 노동자들이 못할 이유가 없어요. 처음부터 외국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사람들을 키워야 합니다. 노조 집회도 열렸습니다. 조지아 현지 노조원 200여 명이 모였어요. 미국인에게 기회를, 외국인 의존 중단하라 같은 구호가 나왔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우리가 왜 한국인들보다 못하겠어요? 제대로 된 매뉴얼과 교육만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참가자도 가세했습니다. 30년, 40년 이 일 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한국에서 온 사람들만 특별하다고 하는 겁니까? 이런 분위기를 보며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그들은 숫자를 몰랐어요. 저는 현장에서 매일 그것을 봤거든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노하우가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구금된 지 일주일째 공장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미국 엔지니어들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임스 라인 매니저가 제게 와서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로버트, 정말 어렵습니다. 매뉴얼대로 해도 라인이 제대로 안 돌아가요. 그가 들고 온 보고서를 보니 참담했습니다. 라인 가동률이 겨우 20%였어요. 품질 불량률은 15%까지 치솟았습니다. 평소 한국 엔지니어들이 유지했던 0.02%와는 천지 차이였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토크 설정값을 모르겠어요.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훈 팀장님이 평소에 미세하게 조정하던 값들이 매뉴얼에는 없어요. 그게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축적한 노하우는 어떤 매뉴얼에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머릿속과 손끝에만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마이클 품질관리팀장도 같은 고민이었어요. 김진우 엔지니어님의 검수법을 따라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분은 배터리 셀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져보셨거든요. 그러면서 미세한 이상을 감지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감각이 없어요. 실제로 김진우 엔지니어의 검수법은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600개의 배터리 셀을 20분 만에 점검했는데 단 하나의 불량품도 놓친 적이 없었어요. 미국 엔지니어들은 같은 일을 2시간 걸려서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데이비드 조림라인 팀장이 더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온도 조절이 가장 어려워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계절별로, 심지어 시간대별로도 미세하게 조정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아침에는 0.3도 높이고
오후에는 0.2도 낮추고 습도에 따라서도 계속 바꾸셨어요. 그런 노하우가 어디 적혀 있겠어요? 그제야 미국 엔지니어들도 깨달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말이죠. 단순히 매뉴얼을 따르는 게 아니라 현장의 모든 변수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조정하는 능력이었어요. 하지만 노조는 여전히 반발했습니다. 스티브 라이언 지부장이 제게 직접 찾아왔어요. 로버트, 우리 미국 사람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단지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인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라이언 지부장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15년간 이 일만 해왔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15년을 주세요. 15년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당장 납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게 핵심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현대차와 LG의 첫 번째 배터리 공급 계약은 2달 후였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단 한 개의 배터리도 제대로 만들 수 없었어요. 저는 노조 대표들에게 냉정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없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뭘 만들었는지 말이에요. 화면에 표시된 수치는 참담했어요. 완성품 생산량 0대, 품질 합격률 50%, 라인 가동률 20%, 처참한 성적표였습니다. 이 상태로 2달을 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납기일까지 72초 택트가 연긴 상태로 말이에요. 노조 대표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 기술자가 없을 경우 생산 정상화까지 최소 8개월이 걸립니다. 그동안의 손실은 얼마나 될까요? 회계팀에서 산출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하루 생산 중단 손실이 50만 달러. 8개월이면 1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천문학적 숫자였어요. 그럼 일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 노조원이 우려를 표명했어요. 800명의 일자리가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래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이 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결국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달려 있었거든요. 마이클 조림라인 팀장이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사실 저희도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훈 팀장님 없이는 정말 어려워요. 다른 팀장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진우 엔지니어님의 품질 관리 기법은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가 10명이 달려들어도 그분 한 명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현장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자 노조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분들이 돌아오시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까? 한 노조원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훌륭한 선생님들이에요. 그분들에게서 배운다면 우리 기술 수준도 크게 향상될 겁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구금되기 전까지 한국 엔지니어들은 미국 동료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상훈 팀장은 매주 금요일마다 기술 세미나를 열었어요. 김진우 엔지니어는 품질 관리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친절하셨어요. 제임스 라인 매니저가 회상했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밤늦게까지 설명해 주셨거든요. 데이비드 팀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우 엔지니어님은 자신만의 비법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이런 증언들이 나오자 노조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럼 그분들을 적으로 볼 이유가 없네요? 오히려 우리 선생님이었던 거네요. 스티브 라이언 지부장도 마음을 바꿨습니다. 잘못 생각했나 보네요.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주러 온 거였는데. 저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현장 사람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의 반발은 계속됐어요. 터버빌 의원은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외국에 의존하게 됐나? 자립 정신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보수 언론들도 계속 비판했어요. 한국에 종속된 조지아 공장, 미국 제조업의 굴욕 같은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공장은 감정으로 돌지 않는다는 걸요.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말이죠. 한국인 기술자가 남긴 토크값 하나가 미국 엔지니어 10명보다 값진 게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현실을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복귀가 유일한 해답이었어요. 나는 싸워야 했습니다. 현실은 숫자로 증명되는데 정치적 구호로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복귀만이 이 공장을, 이 지역을,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미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구금된 지 10일째 되던 날, 제가 이상훈 팀장의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이 나온 겁니다. 노트를 펼쳐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빼곡한 한글로 적힌 수십 개의 파라미터 값들이 보였거든요. 온도 설정 값, 압력 조절 수치, 토크 조정 범위까지. 그동안 우리가 찾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제임스 라인 매니저가 제 어깨 너머로 들여다봤습니다. 보물입니다.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상훈 팀장님이 15년간 축적한 노하우가 다 들어있어요.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완벽한 배터리를 위한 나만의 기록, 한국어였지만 제가 아는 한국어 번역 앱으로 해석할 수 있었어요. 매일매일의 세세한 기록이 놀라웠습니다. 2월 3일 습도 45%, 오전 토크값 3.2, 3.3으로 조정. 오후 온도 상승 시 3.1로 재조정 필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계절별 조정 기준이었습니다. 여름철 6월, 8월 습도 영향 고려, 토크값 평균 0.1 상향 조정. 겨울철 12월, 2월 온도 변화 민감, 시간당 0.093 단위 세밀 조정. 이거 진짜 대단하네요. 제임스가 감탄했어요.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을 남기셨다니? 저는 즉시 다른 한국 엔지니어들의 사무실도 뒤져봤습니다. 김진우 엔지니어의 책상에서도 비슷한 노트가 나왔어요. 품질 관리에 관한 그만의 비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량셀 판별법 손가락 촉감으로 온도 차이 감지, 정상셀 대비 0.3도 이상 차이 시 즉시 분리.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정말 신기에 가까운 기술이었습니다. 박민수 엔지니어의 노트에는 장비 고장 예측법이 적혀 있었어요. 모터 진동 패턴 변화 감지법 정상 진동 17Hz, 17.3Hz 이상 시 베어링 점검 필요 같은 내용들이었죠. 이거 보세요. 데이비드 품질관리 팀장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김진우 엔지니어님이 배터리 셀 검사할 때 쓰던 방법이 다 적혀 있어요. 저는 즉시 전 팀장들을 소집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남긴 보물을 찾았어요. 회의실에 모인 팀장들에게 노트들을 보여줬습니다. 모두가 놀라워했어요. 그동안 신비로운 마법 같았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기술이 실제로는 치밀한 데이터와 경험의 축적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거 해독할 수 있을까요? 마이클 조림 라인 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해봅시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번역 앱도 있고 한국어 할 줄 아는 직원도 몇 명 있어요. 바로 그날부터 해독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공장 내 한국어 가능한 직원 3명을 동원했어요. 주로 한국계 미국인 직원들이었는데 기술 용어는 어려워했지만 대략적인 의미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후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이상훈 팀장의 노트를 바탕으로 라인 1번의 토크 값을 재조정한 거예요. 그의 기록대로 정확히 3.27로 설정했습니다. 돌려보겠습니다. 제임스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불안정했지만 점차 안정적인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어요. 라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72초 택트는 아니었지만 120초 간격으로 남아 배터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공했습니다. 데이비드가 환호했어요. 공장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0일 만에 처음으로 라인이 돌아간 순간이었어요. 비록 30분밖에 지속되지 못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정말 돌아가네요. 우리가 해냈어요. 감격의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라인이 다시 멈췄어요. 미세한 조정이 더 필요했던 거죠. 그래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노트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거든요. 이거 보세요. 김진우 엔지니어의 노트를 해독하던 번역팀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품질 검사할 때 쓰던 비법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그의 노트에는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셀 온도 측정법 엄지손가락 끝으로 3초간 접촉, 따뜻함 정도로 이상 여부 판단, 정상 범위 미지근함, 뜨거움 또는 차가움 시 불량의심.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품질관리팀 직원이 의심스러워했어요. 해봅시다. 저는 격려했어요. 김진우 엔지니어님이 실제로 하시던 방법이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품질관리팀이 김진우의 방법을 따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요령을 터득해 갔어요. 놀랍게도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품질관리 담당자가 놀라워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까 정말 온도 차이가 느껴져요. 이 셀은 확실히 다른 것보다 뜨거워요. 측정 장비로 확인해보니 정말 그 셀의 온도가 높았어요. 김진우 엔지니어의 방법이 정확했던 거죠. 박민수 엔지니어의 장비 진동 감지법도 시도해봤습니다. 그의 노트대로 모터 소리를 세심하게 들어보니 정말 미세한 차이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여기 소리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정비팀장이 말했어요. 박민수의 노트를 참고해서 확인해보니 정말 베어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노하우가 이렇게 정확할 줄은 몰랐어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공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절망에 빠져 있던 직원들에게 희망이 생긴 거죠. 그분들이 정말 대단했구나. 평소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무관심했던 작업자도 인정했어요.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기록해 두셨다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분들을 잃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다른 작업자도 말했어요. 노조 지부장 스티브 라이언도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그분들이 단순히 일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런 기록까지 남겨주셨구나. 그는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질투했어요. 왜 한국인들만 특별하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걸 보니까 정말 특별하신 분들이었네요. 지역 언론도 이 소식을 주목했습니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에서 기자를 보내 취재했어요. 한국인들의 흔적이 여전히 공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구금된 한국 엔지니어들이 남긴 노트 한 권이 멈춰선 공장의 희망을 가져다 주고 있다. 기자가 직접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상훈 팀장이 남긴 기록 덕분에 라인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어요. 인터뷰에 응한 제임스 라인 매니저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떠났지만 그분들의 지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어요.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이클 팀장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세심하고 꼼꼼한 분들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우리를 위해 이런 기록까지 남겨주셨다니. TV 방송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특별 리포트를 만들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선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방송에는 실제 노트 화면이 나왔어요. 빼곡한 한글과 숫자들, 정교한 도표들. 시청자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저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남기셨다니 정말 프로페셔널하시네요 같은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작업자들의 변화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 일자리를 뺏으려고 온 사람들에서 우리를 도우려고 온 선생님들로 인식이 전환됐습니다. 베테랑 작업자 톰 윌슨이 말했어요. 이상훈 팀장님이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장비 점검하시던 모습이 생각나요.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를 위해서였구나. 다른 작업자 마크 데이비스도 회상했습니다. 김진우 엔지니어님이 품질 검사할 때 정말 꼼꼼하셨어요.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제품의 품질을 책임지고 계셨던 거네요. 여성 작업자 수잔 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박민수 엔지니어님이 우리에게 안전수칙 가르쳐 주실 때 정말 친절하셨어요. 언어가 잘 안 통해도 손짓 발짓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런 증언들이 쌓이면서 공장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심이 커져갔습니다. 그분들이 계셨다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정말 소중한 분들을 잃었구나. 이런 말들이 자주 들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노트를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이 공장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거죠. 이상훈 팀장의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동료들과 함께 세계 최고의 배터리를 만들고 싶다.
그것이 나의 꿈이다. 김진우 엔지니어의 노트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완벽한 품질로 미국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싶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온 게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미국과 한국이 함께 발전하기를 원했던 거죠.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남긴 건 단순한 기술 노하우가 아니라는 걸요. 그들의 철학과 정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부재는 공허했지만 그들의 흔적은 여전히 힘을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말이죠. 희망은 잠깐 깜빡였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귀환 없이는 끝내 완성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남긴 선물 덕분에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노트로 얻은 작은 희망도 잠시였습니다. 정치적 현실이 우리를 다시 절벽 끝으로 몰고 갔거든요. 한국 근로자 복귀 문제가 워싱턴 정가로 넘어가면서 진짜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백악관에서 첫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상무장관, 국토안보장관, 그리고 백악관 참모진들이었어요. 의제는 명확했습니다. 구금된 한국 기술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상무장관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조지아 공장이 멈춘 채로는 미국 배터리 산업의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복귀가 시급합니다. 하지만 국토안보 장관은 반대 입장이었어요. 법규 위반자들을 풀어주면 이민 정책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예외를 인정할 수 없어요. 백악관 참모진은 정치적 계산에 몰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반이민인데 외국인을 풀어주는 건 모순이에요. 이런 내부 갈등이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단독 보도했어요. 백악관 내부, 한국 기술자 처리 놓고 분열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구체적이었어요. 상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정면 충돌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강성 보수 단체들이 연합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귀환은 절대 안 된다. 티파티 운동 지도자들이 나섰습니다. 법을 어긴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건 미국의 굴복입니다. 단호하게 추방해야 해요. 브라이트바트 뉴스에서는 더 강경한 논조를 폈어요. 한국에 무릎 꿇는 미국, 외국인에게 인질로 잡힌 제조업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냈습니다. 온라인 보수 커뮤니티들도 들끓었습니다.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졌나? 외국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가 됐나? 분노에 찬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애리조나에서 열린 집회였습니다. 이민 반대 단체가 주최한 집회에 3천여 명이 몰렸어요. 한국인 추방하라. 미국인 일자리 지켜라.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집회 연사가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어요. 조지아 공장이 못 돌아간다고요? 그럼 미국인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세요. 왜 외국인에게 굽신거립니까? 군중들이 열렬히 호응했습니다. 그렇다. 미국인만으로도 충분하다. 함성이 쏟아졌어요. 이런 분위기가 워싱턴까지 전해졌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연쇄적으로 강경 발언을 쏟아냈어요. 텍사스 출신 하원 의원이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외국인에게 의존하는 것은 국가 안보 위험입니다. 미국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플로리다 의원도 가세했어요. 법을 어긴 자들에게 특혜를 주면 법치주의가 무너집니다. 원칙을 지켜야 해요. 심지어 조지아주 출신 공화당 의원도 애매한 입장을 보였어요. 지역 경제도 중요하지만 법과 원칙이 우선입니다. 이런 정치적 압박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조지아주 지도부였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난처한 상황에 몰린 거죠. 캠프 주지사는 트럼프의 핵심 지지자였어요. 반이민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해야 했어요. 주지사 측근이 언론에 흘렸습니다. 주지사는 매우 어려운 결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와 정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실제로 캠프 주지사의 지지율이 요동쳤습니다. 보수층에서는 원칙을 지켜라고 압박했고 경제계에서는 현실을 바라고 요구했어요. 조지아 경제개발청장 톰 톨리슨이 가장 곤란한 처지였습니다. 그는 연일 워싱턴을 오가며 설득 작업에 나섰어요. 이건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닙니다.
톨리슨 청장이 상무부 관료들에게 호소했어요. 조지아주 경제의 생명줄이 걸린 문제예요.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계속 멈춰 있으면 1만 5천 회의 직간접 일자리가 위험해집니다. 연간 30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사라져요. 하지만 워싱턴의 벽은 높았습니다. 정치적 계산이 경제적 논리보다 우선했거든요. 그런데 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현대차와 LG 본사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한 거예요.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현대차 LG 미국 투자 재검토 착수. 현대차 관계자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직원들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가 투자를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어요. 기술진의 안전한 근무 환경이 전제되지 않으면 미국 사업 확장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소식이 미국에 전해지자 경제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긴급 분석 기사를 냈어요. 한국 투자 중단 시 미국 배터리 산업 붕괴 우려. 기사는 경고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중단되면 미국의 전기차 전환 계획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크게 뒤처질 수 있다. 실제로 다른 한국 기업들도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어요. 삼성 SDI가 텍사스 투자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조지아 증설 계획을 보류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급했던 건 납기일이었습니다. 현대차와 맺은 첫 번째 배터리 공급 계약 시한이 60일 후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톨리슨 청장과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청장님, 생산 시한까지 6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톨리슨 청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라인이 여전히 멈춰 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노트로 잠깐 돌렸지만 정상 가동률의 20%도 안 됩니다. 숫자로 보면 더 절망적이었어요. 현재 생산 속도로는 계약 물량의 10분의 1도 맞출 수 없었습니다. 그럼 계약 파기 가능성은요? 톨리슨 청장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물어봤어요. 거의 확실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현대차 본사에서도 이미 대안을 찾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현대차 측에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통보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톨리슨 청장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복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들이 아니면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톨리슨 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바로 그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현대차 미국 법인 사장이 조지아를 긴급 방문한다는 거였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어요. 계약 이행 가능성을 최종 점검하겠다는 거였죠. 사실상 최후 검수입니다. 현대차 측 관계자가 전화로 말했어요. 이번 방문에서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하면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현대차가 떠나면 정말 끝이었거든요. 조지아주 경제에 미칠 파장을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톨리슨 청장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지사실, 경제개발청,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현재 상황으로는 계약 이행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냉정하게 현실을 알렸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해법이 없어요. 주지사 참모가 답답해했어요. 워싱턴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정치가 멈추면 뉴스가 나오지만 공장이 멈추면 가정이 멈춘다는 걸 워싱턴에 알려야 합니다. 저는 간절하게 말했어요. 상공회의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이건 정치 게임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생계 문제예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워싱턴의 정치 노름이 우리의 생존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강성 지지층의 외국인 귀환은 절대 안 된다는 목소리가 현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납품 시한은 다가왔고 공장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현대차의 최후 통첩도 임박했어요. 나는 회의실에서 선언했습니다. 한국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에요. 이건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공장이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 미래가 걸린 시험이었습니다. 정치적 구호와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그들의 귀환 문제는 워싱턴으로 넘어갔습니다. 동맹은 지금 시험대에 올랐어요. 과연 미국이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의 신호가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선 거였어요. 외교부 차관이 워싱턴을 긴급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정부 미국 내 한국 기술자 인권 문제 직접 해결 나서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업 간 문제가 아니라 외교 사안이 된 거죠.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미국 정가에 충격을 줬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워싱턴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참석자들은 한미 관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경고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인데 이런 식으로 관계가 악화되면 안 됩니다. 국방부에서도 우려를 표명했어요. 한미 군사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협력 없이는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기 어려워요. 가장 놀라운 건 CIA의 분석이었습니다. 정보당국이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비밀 보고서를 제출한 거예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자산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이었어요.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한국은 미국의 유일한 파트너다.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보고서들이 올라가자 백악관의 분위기도 바뀌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재검토에 나선 거죠. 경제 애드바이저가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이 언론에 흘렸어요.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설명했다고 해요. 바로 그때 조지아에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톨리슨 경제개발청장이 워싱턴으로 직접 날아간 거예요. 그는 상무장관과 긴급 면담을 가졌습니다. 장관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톨리슨 청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들의 귀환 없이는 프로젝트 완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현재 공장 가동률은 20%에 불과합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계약 파기는 확실해요. 상무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미국 엔지니어들로는 안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톨리슨 청장이 단언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노하우는 15년간 축적된 겁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이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려요. 그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어요. 현대차 미국 법인 사장이 내일 조지아에 옵니다. 사실상 최후 점검이에요. 만족스러운 답을 못 얻으면 철수할 것 같습니다. 상무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현대차가 철수하면 조지아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배터리 산업에 타격이 클 거였거든요. 그날 밤 백악관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했다고 알려졌어요. 의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결과는 놀라웠어요. 다음 날 국토안보부에서 발표가 나온 거죠. 구금된 한국 기술자들의 신분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이 말했어요. 적법한 비자 소지자인지 정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발표는 사실상 한 발 물러선 것이었어요. 재검토라는 표현은 석방 가능성을 의미했거든요. 조지아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톨리슨 청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워싱턴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복귀가 현실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었어요. 재검토일 뿐 석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희망은 보였습니다. 공장 현장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졌어요. 작업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돌아오실까요? 한 작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요. 하지만 가능성은 생긴 것 같아요. 다른 작업자가 답했어요. 그분들이 돌아오시면 다시 일할 수 있겠네요. 베테랑 작업자 톰 윌슨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노조 지부장 스티브 라이언도 입장을 바꿨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요. 그분들이 돌아와야 우리도 일할 수 있어요. 제임스 라인 매니저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로버트, 정말 희망이 보이네요. 이상훈 팀장님이 돌아오시면 라인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비드 품질관리팀장도 기대했어요. 김진우 엔지니어님만 오시면 품질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그분의 노하우가 정말 필요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분들이 우리 일자리를 지켜준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역 카페에서 들은 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돌아와야 공장이 돌아간다며? 그래, 그분들 없으면 우리 애들 아빠도 일 못해. 슈퍼마켓에서도 비슷한 대화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정말 대단한 분들이셨나 보네. 맞아. 그분들 덕분에 우리 지역이 살아있는 거였어. 지역교회에서도 한국 엔지니어들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어요. 목사님이 설교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온 우리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멘? 그분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해요. 이런 분위기 변화는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조지아주 연방 하원 의원들이 연쇄적으로 입장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 합리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합법적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해요. 다른 의원도 가세했어요. 이민 정책도 중요하지만 동맹국과의 관계도 소중합니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해요. 심지어 보수 성향의 지역 언론도 입장을 바꿨어요. 조지아 타임스에서 사설을 실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자.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우리 지역 경제가 무너진다. 사설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념보다는 실용이 필요한 때다. 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폭스뉴스였어요. 지역 계열사에서 특별 리포트를 방송했습니다. 조지아를 살리는 한국 기술자들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어요.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기여를 상세히 다뤘어요. 그들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다. 조지아 경제의 생명줄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에 나온 지역 주민들의 증언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우리 이웃이에요. 정말 성실하고 친절한 분들이었어요. 현지 상점 사장도 나와서 말했어요. 그분들이 사라진 후 손님이 확 줄었어요. 공장이 멈추니까 지역 전체가 어려워졌어요. 이런 보도들이 나가자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역 차원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한국 엔지니어들의 복귀를 지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워싱턴의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어요. 재검토라는 표현은 여전히 모호했거든요. 바로 그때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차관이 워싱턴 방문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연 거예요. 미국 측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차관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선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습니까?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관이 답했어요. 이 발언은 사실상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였어요.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희망은 보였습니다. 저는 톨리슨 청장과 함께 상황을 점검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복귀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톨리슨 청장이 물었어요. 5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정치적 변수가 많아요. 실제로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강성 보수층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인식이 침입자에서 파트너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공장 현장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졌어요. 그분들이 돌아오시면 진짜 배우고 싶어요. 젊은 작업자가 말했어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기술을 익혀보자. 베테랑 작업자도 각오를 다졌어요. 노조에서도 공식 입장을 바꿨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복귀를 지지합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이제 모두가 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 없이는 이 공장이, 이 지역이, 그리고 미국의 배터리 산업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희망은 살아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신호가 보였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재검토라는 발표가 나온 지 사흘째, 미국 의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를 소집한 겁니다.
청문회 주제는 현행 비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이민 정책 논의였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술자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자리였어요. 현재 비자 시스템이 숙련 기술자들의 활동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법위원장이 개회사에서 말했어요. 동맹국 출신 전문 인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발언은 상당히 의미심장했어요. 동맹국이라는 표현으로 한국을 특별하게 언급한 거였거든요. 증인으로 나온 조지타운 대학 이민법 교수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현행 H-1B 비자는 첨단 기술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요. 특히 배터리나 반도체 같은 전략 산업에서는 별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모두 관심을 보였어요. 민주당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합니까? 기술 특화 비자 카테고리를 신설해야 합니다. 교수가 답했어요. 동맹국 출신 핵심 기술자들에게는 별도 트랙을 제공하는 거죠. 공화당 의원도 가세했어요.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기술자들을 일반 이민자와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미국 측에 정식 항의서를 전달한 거예요. 합법적 비자를 소지한 우리 국민들이 부당한 구금을 당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어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합니다. 한국 언론들도 연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이 특히 날카로웠어요. 미국은 한국 기술을 원하면서 한국인은 배척한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모습인가? 중앙일보도 비슷한 논조를 폈어요. 미국의 이중적 태도가 한미 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동맹은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 이런 비판이 미국 언론에도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어요. 한국 국민들의 반미 감정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어요.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신뢰도가 2주일 만에 30%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사드 배치 논란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워싱턴 포스트도 우려를 표명했어요. 한미 관계 훼손이 중국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였어요. 한국 기업들, 미국 투자 전면 재검토 착수 제목의 기사가 경제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삼성, LG, SK,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이 미국 투자 계획을 일시 중단 상태로 돌렸다고 해요. 투자 규모만 연간 2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기술진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가 투자를 검토하기 어렵다는 게 한국 기업들의 공통된 입장이었어요. 이 소식이 미국 경제계에 미친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 투자 중단은 미국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다. 나스닥에서도 관련 주식들이 급락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어요. 한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미국 기술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경제계가 총력전에 나섰어요. 전국 제조업협회에서 워싱턴에 로비단을 파견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복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협회 회장이 의회 브리핑에서 강조했어요. 미국 제조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 기업들도 가세했습니다. 구글, 애플, 테슬라 등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국제적 기술 협력 없이는 혁신이 불가능하다.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시급하다. 가장 강력한 압박은 자동차 업계에서 나왔어요. 디트로이트 빅3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연합 성명을 냈습니다. 전기차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명서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제계의 압박이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원에서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됐어요. 동맹국 출신 핵심 기술자에 대한 비자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이었습니다. 발의자인 공화당 상원 의원이 설명했어요. 이건 이민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문제입니다. 미국이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면 한국 같은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수예요. 민주당 의원들도 지지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도
결국 미국의 번영이 목표 아닙니까?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야말로 그 지름길이에요. 이런 정치적 압박 속에서 백악관이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전달했어요. 대통령께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십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어요. 동맹국과의 관계와 미국의 국익을 모두 고려한 해결책을 모색 중입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정책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지아 현장에서는 초조함이 커져갔어요. 현대차 미국 법인 사장의 방문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아직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거든요. 저는 톨리슨 총장과 마지막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현재로서는 희망적인 신호만 있을 뿐 확정된 건 없어요. 그럼 현대차 사장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톨리슨 청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해결책을 모색 중이지만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실제로 현대차 측도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미국 법인 사장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복잡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본사 입장에서는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간청했어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곧 해결될 것 같아요. 일주일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장이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그때까지 명확한 답이 없으면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 정말 촉박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뉴욕타임스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백악관 한국기술자 석방 검토 중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빠른 해결책을 찾으라고 지시했다는 거였어요. 동맹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미국 경제도 중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어요. 브라이트바트 뉴스에서는 트럼프, 외국인에게 굴복하나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온라인 보수 커뮤니티에서도 반발이 컸어요. 공약을 지켜라. 외국인 특혜는 안 된다. 항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미국 전체가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기술자 없이는 미국 제조업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됐어요. 정치인, 기업인, 일반 국민들까지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CBS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보여줬어요. 숙련된 외국 기술자의 미국 체류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72%였습니다. 불과 2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수치였어요. CNN의 패널 토론도 인상적이었어요. 보수 농액조차 한국 기술자들은 일반 이민자와 다르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와서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패널리스트가 말했어요. 이런 분들까지 막으면 미국이 손해예요. 지역 차원에서는 이미 변화화가 완료됐어요. 조지아주 전체가 한국 기술자들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가 마침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조지아주는 합법적인 숙련 기술자들을 환영합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빠른 복귀를 희망해요. 이 발언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어요. 트럼프의 핵심 지지자였던 캠프 주지사가 공개적으로 한국 편을 든 거였거든요. 공장 현장에서는 이미 한국 엔지니어들의 복귀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상훈 팀장님 사무실 청소해 둬야겠어요. 제임스 라인 매니저가 말했어요. 김진우 엔지니어님 장비도 점검해 놓겠습니다. 데이비드 품질관리 팀장도 준비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정치적 결단이 내려져야 했고 한국 정부와의 협상도 마무리돼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마음을 돌리는 게 가장 어려운 과제였어요. 모욕을 당한 상처가 쉽게 아물 리 없었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했어요. 미국이 드디어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미국의 제조업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비자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고 한국 정부와의 협상도 진행되고 있었어요. 경제계의 요구도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한국 기술자 복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목소리가 미국 전역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동맹은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었습니다. 미국이 진정한 파트너십의 의미를 깨닫고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의 시험이었어요. 저는 믿었습니다. 한국은 돌아올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걸요. 그것만이 미국이 살 길이었고 우리가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승리는 보였어요. 현실이 정치를 이기고 있었고 진실이 편견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미래는 한국과 함께할 때만 가능하다는 진실을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